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느림에 대한 제가 전도사 비슷한 역할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하게 된 거는 저는 1964년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10살 때 올라와서 2000년까지 살았으니까 약 36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논산이고요.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10살까지 살았다. 예. 네? 아, 그러세요? 예. 논산 어디세요? 네. 저는 논산에서도 시골, 농촌에 살았습니다. 예. 10살 때 올라와서 2000년까지 살았으니까 약 35년간 서울에 살다가 2000년도에 서울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내려갈 때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출판사를 했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한 13년 정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987년에 홀로석이라는 시집을 기억하시죠? 예. 야, 그때 정말 200만 부를 팔았어요. 시집 한 권을. 예.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청담동에 5층짜리 빌딩을 샀어요. 그리고 직원이 한 32명 정도 되고 30명쯤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시인인데 돈하고 좀 먼 사람인데 1979년도에 제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하고 동아일보의 평론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저를 스카우트를 제의가 와가지고 제가 고려원이라는 출판사는 78년도에 만들어진 출판사인데 79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입사했는데 새로운 출판사죠.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기획, 참신한 그런 출판사였는데 제가 편집부 들어가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몇 권을 기획을 했어요. 2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고려원 사장님이 저한테 편집부장이라는 직위를 불과 25살 때 편집부장이 됐습니다. 엄청 출세했죠. 근데 저는 무지하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5살에 이미 애가 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 살림살이는 여기 성균관대학교 뒤편에 있는 전세방, 방 2개짜리 200만 원에 방 2개짜리 전세방에 살 때요. 근데 2년 뒤에 출판사를 시작을 했어요. 왜 출판사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저는 19살 때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책으로 만난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너무 압도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좀 특이한 경로를 걸어왔어요. 제 학력이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제가 교련을 거부를 했습니다. 교련 수업을 거부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졸업장을 주겠다고. 저는 지금 이미 이제 대학원에서 저는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이 아니라 실제 졸업장을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니체를 만나면서 자라투스트라를 만나면서 엄청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학연, 혈연, 지연 그런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보르디유가 말한
대학에 오는 것은 대학에서 그런 전문 교육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대학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피에르 보르디유는 상징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게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은 뭔가 사회에 진출할 때 엄청난 어떤 프리미엄을 안고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갖지 않은 제로 베이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니체를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어떤 에너지 같은 걸 받았어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받았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니체 전집이라는 거 그 당시 출판 상황이 그 일본어에서 중역된 아주 그 번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니체 책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세대를 위한 니체 전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 한 푼도 없이 출판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을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결국 1982년부터 1990년에 걸쳐서 10권의 니체 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시작한 것은 니체 전집을 만들기 위한 건데 운이 좋아가지고 니체 전집조차도 잘 나갔어요. 몇십만 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만드는 책마다 제가 한 500여 종의 책을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를 한 100여 종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최저의 어떤 루저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성공하는 삶의 궤도로 들어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하면 다 되고. 그럼 뭐 막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저희 회사에 입사 원서를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근데 꼭 인생이 이렇게 상승기만 있는 게 아니죠. 1992년에 제가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고 검찰에서 그것을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출판, 신문, 잡지에 문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사실은 80년대 그 좌파 이념서적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1990년대 오면서 좌파 이념서적들이 아주 적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만든 게 이제 소위 음란문서. 그러니까 즐거운 살아가 음란문서로 지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서울지검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돼서 근데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이거를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검 특수 2부라는 것은 굉장한 사회의 그 강력 사건들을 이게 수사하는 데거든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29일 날 새벽에 저희 집에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파견한 수사원들에서 연행돼 가지고 바로 그날 영장이 돼서 마광수 교수와 함께 2달 동안 의왕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2달. 그리고 12월 30일 날 제가 나와서 1월 초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인생을. 그래서 그때 결론은 출판사를 접자. 그리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글을 쓰자 해서 출판사를 93년도에 접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전업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를 접는다는 건, 사업체를 접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은 다 갚아야 되지만 받을 돈들은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건물 팔고 제 집을 팔고 해서 저와 거래했던 모든 거래처에 제가 지불해야 될 돈을 다 갚고, 그리고 제가 받아야 될 수십억, 서점에 깔려있는 돈, 재고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몸만 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굉장히 출판가에서 돈 벌었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출판사를 그만두고 제 손에 떨어진 돈이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강남 대치동에 제가 살았거든요. 62평 엄청난 빌라에 살았는데 그거 다 처분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제가 간 곳이 의왕실안대를 갔어요. 의왕실안대를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첫 번째 아파트 한 집 들어가서 부동산에 내가 7천만 원 가졌는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당시 32평 아파트 전세가 한 9,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2부 이자를 쳐서 매달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시공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시공사라는 출판사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하는 출판사입니다. 전재국 씨가 하는 출판사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소주를 마시다가 저 장 선생님 뭐 일을 출판사를 접으셨다는데 그러면 뭐 좀 일이 없으시죠?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 테니까 책을 하나 쓰십시오. 한국문학사라는 책을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다음 달부터 제 통장으로 생활비를 20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문학사라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는데 1년을 써보니까 제가 좀 키도 작고 뭐 작은 사람인데 저도 모르는데 제가 야심은 지금 큰 모양이에요.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한 권으로 끝낼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게 7년이 걸렸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쓰는 작업. 얼마를 썼는가 하면 제가 원고를 2만 매를 썼습니다. 2만 매라는 원고는 원고지를 쌓으면 제 키에 1.5배 되는 원고입니다. 원고지로 쌓으면. 그 원고를 쓰는 동안 물론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까먹으면서 쓴 거죠. 그래서 2000년 11월 달에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5권짜리 책. 무려 책이 한 권에 뭐 700페이지짜리 된 책이고 제작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끝내자마자 출판사에서 제가 잘 나갈 때 경기도 안성에 제가 한 2,000평 정도 호숫가에 땅을 사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내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2000년도 여름에 제가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수중에는 6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6천만 원 가지고 집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가지고 내가 땅이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한다. 빌려줄 수 있으니까 1억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1억을 빌려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집을 짓고 제가 집 당호를 수졸제라고 지었습니다. 수졸이라는 것은 그 유홍준 선생의 집 이름이 수졸삼방입니다. 그리고 이 다산 정약용 선생도 수졸이라는 말을 우리 선배들이 많이 써요. 지킬 숫자에다가 졸렬할 졸자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은 직역하면 졸렬함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 1단 기사 1단의 별칭이 수졸입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겨우 제 집을 지킬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수졸제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지금까지 10년째,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갔을 때 빚을 1억 좀 지고 사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해서
제가 거의 1년 동안은 호수가 있거든요. 금광호수가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매일 시를 썼어요. 그래서 물은 100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라는 시집을 2002년도에 제가 냈고요. 그리고 추억의 속도라는 산문집을 어떤 출판사에서 냈는데 그 뒤로 시인 장아무개가 시골에 와서 집을 짓고 산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잡지사들에서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여성지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여성지에 다 소개가 됐어요. 주부생활, 우먼센스, 행복이 가득한 집, 매종, 나중에 뭐 신동아, 건축잡지, 그리고 뭐 한 20번쯤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 트렌드가 전원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사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세컨드 하우스도 아니고 거기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마치 뭔가 그런 면에서 선구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잡지에 소개되니까 사보들에서 저한테 청탁이 오는 게 전원생활, 시골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달라. 이런 청탁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려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건에서 많이는 20건씩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골에서 너무나 바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서 연재를 하자, 방송에서 뭘 하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제 막내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제가 읽기 시작한 게 노자와 장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자와 장자를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한 200번쯤, 장자를 한 300번쯤 이렇게 읽었습니다. 매일 머리맡에 두고. 그러니까 노자, 장자를 읽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장자에 보면은 처음에 소유에 보면은 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곤이라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북해에 사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붕으로 변해서 남쪽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크기가 3천리에 해당해요. 그리고 붕이 한번 날개쳐서 나는데 이 파도가 3천리까지 미쳐요. 그리고 마치 구름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런 붕이 한번 날기 시작하면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날개를 쳐서. 그래서 남쪽 바다에, 남쪽 호수에 닿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장자의 소유유편에 나온,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스케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장자를 읽다 보니까 장자가 오늘날로 치면은 엄청 잘 나가는 개그맨이에요. 정말 장자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촌철살인입니다. 정말. 일례로 뭐 하나를 소개하자 보면 장자는 그 당시 온나무를 관리하는 말단 공무원이에요. 가장 밑바닥 공무원, 구급 공무원쯤 됐죠. 그래 구급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쌀이 떨어지니까 집사람이 어디 가서 쌀 좀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쌀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웃 군수쯤 되는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쌀이 떨어졌으니 쌀 좀 꿔주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군수가 말하기를 그때 아마 봄쯤 되나 봐요. 가을에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 내가 쌀을 우리 장 선생 댁에 20가마니쯤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자로서는 좀 기가 막힌 얘기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오는 도중에 뒤에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더라. 누가 장자 선생 여기 좀 돌아보시오. 그랬더니 커다란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 수레바퀴가 나잖아요. 수레바퀴 난 자리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서 붕어 한 마리가 파닥거리면서 장자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동해를 다스리는 물고기인데 내가 지금 햇볕이 쨍쨍 내리쬐 가지고 물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까 가까운 강에 가서 물을 몇 바가지 떠다가 좀 나한테 끼얹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웃나라에 가는데 이웃나라에 한강처럼 큰 강물이 흐르나 봐요. 그 강물을 끌어다가 여기다 대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 강물이 나한테 오기 전에 건어물점에서 나를 찾는 게 더 빠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장자의 사정과 처지를 대변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관리를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모든 장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에서 뭐 여러분들이 노자나 노장하면은 제자백가 시대 노장 철학하면은 무위 사상을 펼친 그런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서 최초로 말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2500년 전, 3000년 전에 우리는 모두 어떤 쓸모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이라는 건 뭡니까? 동자가 무슨 동자죠?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 존재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에요. 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식물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 인간이 되죠. 예. 어떤 대학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은사가 식물 인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문안에 갔는데 갑자기 사모님을 봤는데 식물 인간이라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게 야채 인간이에요. 사모님한테 교수님 야채 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식물 인간이 안 떠올라가지고 떠오르게 야채 인간.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존재지만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걸 식물 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에는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가장 큰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생식, 그 다음에 먹이, 두 가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건 뭘까요? 머리입니다. 뇌. 그래서 사람은 뇌가 발달합니다. 직립하면서 직립인간이 되면서 손이 자유롭게 됐죠. 손을 쓰게 돼서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대뇌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건 직립인간이 되고 대뇌가 커지면서 만물을 만드는 인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이거는 더 엄청난 어떤 속도의 메커니즘 속에 인간이 포획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 들어와서 WWW 뭔지 다 아시죠? 인터넷 이런 것들이 거의 지구상의 시공의 거리를 지워버렸어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점 더 우리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21세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
우리는 점점 속도에 내몰리게 인간들은. 그러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느림이라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열등한 것, 시대가 태만 혹은 게으름 혹은 열등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늦게 푸는 학생들을 지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늦게 하는 사람은 뭔가 태만하거나 뭔가 무능력자로 낙인시키죠. 그래서 이 느림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뭔가 굉장히 나쁜 것, 부정적인 것 혹은 타기해야 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빨리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히 뛰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고속열차를 타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고속열차를 타기는 타는데 그 고속열차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을 추종하되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하면서 어떤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다릅니다. 20세기는 물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양의 시대고, 그리고 남자의 시대고, 그리고 뭔가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그 확장, 규모의 확대, 이런 것들이 선이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20세기 영웅이라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정주영, 박정 이런 사람들이 영웅. 그런데 21세기는 달라집니다. 21세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양의 시대보다 음의 시대로 바뀌고요. 그리고 남자의 시대에서 여성의 시대로 바뀝니다. 문명사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린 애들을 가진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맞고 집에 오는 애들은 남자아이들이에요. 때리는 애들은 여자아이들이고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때리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월등하게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수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진출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권익 혹은 활동 범주가 이렇게 넓어져 가는데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문명사적인 커다란 어떤 변화의 흐름, 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근데 21세기는 다르죠. 그것을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도덕의 표준이 기호의 표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적 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게 된다는 얘기죠. 지적 재산권 혹은 특허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값은 좀 폭락을 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경제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실용주의적인 것, 돈이 되는 것, 이게 1997년도 IMF가 터지면서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하나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사회에서도 뭔가 학과의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인문과학들 막 없어집니다. 영문과 남겨놓고 불문과, 동문과 이런 것들 막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실용주의적인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인문학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게 시작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CEO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갖습니다. 그래서 CEO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호텔의 조찬 모임에서 그 유명한 저자분들을 모시고 그런 CEO 강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저같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문학 강좌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건 정도를. 다음 주에는 저는 고양시의 전교조 교사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이 지금 예약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일보라는 신문에 저한테 인문학 산책이라는 거의 문화면 반면을 줘서 저한테 지면을 줘서 1년 동안 연재를 하자고 이런 제안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사회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느림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느림이 20세기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가치 혹은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이 느림에서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해 드릴 주제가 바로 느림과 비움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느리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추앙추 얘기를 맨 처음에 제가 드렸는데요. 추앙추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이 추앙추에게 바닷가에 사는 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앙추가 이 황제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은 5년이라는 세월과 그리고 12명의 시종 그리고 집 한 채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기꺼이 추앙추에게 집 한 채와 12명의 시종과 5년이라는 세월을 줬습니다. 또 5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앙추가 황제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시간이 모자라니 5년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황제가 굉장히 너그러웠던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5년을 더 줬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 다 될 무렵 어느 날 추앙추가 먹을 갈아가지고 종이를 펼쳐놓고 그 먹물을 붓에 찍어서 단숨에 개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 개가 보는 사람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개를 그려낸 거예요. 황제가 굉장히 기뻐했죠. 과연 최고의 화가다 라고 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추앙추라는 사람이 개 그림, 그 단순한 개 그림을 그리는데 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추앙추를 우리는 게으른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앙추는 10년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고 수만 장의 그림을 그리고 찢은 겁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붓을 들어서 단숨에 개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실용주의적인 척도에서 보자면 추앙추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지만 실제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대한 숙고 그리고 자기의 기술을 숙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 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유일하게 하는데 그 말이 빨리빨리예요. 태국 여행 가이드가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빨리라고 해요. 빨리빨리 움직여라. 한국 사람들 하면은 빨리빨리.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동성 그리고 활력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폐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한 20몇 년 동안 군사 문화, 군사 독재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을 젖어 살았거든요.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상급자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I can do 하면 된다라는 것이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잠언, 경구 같은 거였어요. 우리 모두 그런 것. 근데 지금은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 정신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도덕성의 지표를 굉장히 낮췄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공직사회 혹은 교육계 어떤 그런 부정, 부패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못 믿습니다. 약, 식품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 무슨 부품을 갈러 정비소에 갔을 때조차 우리 사실은 저만 해도 그 정비소를 믿지 못해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내 무지를 이용해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경비를 나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고치지 않을 것도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인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정, 부패로 얼룩진 사회고 그래서 정직성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이것이 몇십 년 동안 지배하면서 만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빠름의 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폐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던 것들을 조금 늦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림의 가치, 느림이 우리 삶과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면적 필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를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그런 너무 쓸모 있음을 추구하는 것이 갖는 어떤 부정적인 기능 그것이 딱 우리 사회하고 맞아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요. 제가 느림과 비움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냈는데 그게 노자 도덕경 81장을 제가 읽으면서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EBS에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네. 주소도 모른 채 무조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장 선생처럼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다. 느리게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들이 학교에 다니고 직장이 도시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리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도시에서 시골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거처, 장소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실존적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삶이 갖고 있는 어떤 편의, 편리,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다양한 기회들,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집약적인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기득권, 이익, 이런 것들을 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야만 됩니다. 시골이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지금 우리의 농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데가 아니에요. 거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네. 나이 60만 돼도 시골의 농촌에서는 젊은 축에 듭니다. 70 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애기 울음소리가 끝인 지 오래됩니다. 농촌은 이미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낙오,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촌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뭔가 선각을 한 젊은이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농촌은 엄청나게 배타적인 사회입니다.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제가 사는 곳에는 고추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그 고추 농사를 보고 짓는 걸 보고 제가 1년을 지켜보고 고추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농약을 쳐요. 네. 거의 막 살포할 정도로 농약을 쳐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농촌에서 나오는 많은 농산물들이 자기네들은 잘 안 먹습니다. 이걸 내다 팔아요. 그리고 그런 농촌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토양 이미 너무 산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농촌에 쓰는 검은 비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땅은 오염되고 또 산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봐야 그 농사를 지은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때 흠집이 있는 거 구입하지 않죠. 사실은 흠집이 있는 게 진짜입니다. 뭐 채소고 뭐고 그 벌레가 먹은 거 이거 최고 좋은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들떠 보지 않죠. 그것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아주 큰 것들, 좋은 것들. 그리고 안성에는 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요, 배가 가을에 소위 그게 이제 선물용으로 팔리는 배들이 정말 어른 머리통만한 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배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봄부터 이 배에다가 약물을 바릅니다.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세포나 유전자에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뭐 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알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근데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몇 년 전에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고 촛불 시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소고기 소에 일어난 이런 뭐랄까 그런 질병들이 왜 생겨난 겁니까? 소는 초식동물인데 이 초식동물에 동물성 사료를 먹인 거예요. 동물성 사료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제레미 리킨스가 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 미국 수입 소고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시멘트 이런 것까지 먹여요. 사료에 온갖 것들을 다 해서 우선 킬로그램을 늘리는 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축 과정이라든지 이런 생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생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소고기 먹을 수가 없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게 산업 무슨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 폐기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소가 방출하는 트림과 방구도 거기에 큰 기여를 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그 소가 수십억 마리가 지금 목장에서 대형 목장에서 이렇게 관리되고 거기서 소고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시스템이죠. 그러면 그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곡식이 필요합니다. 대량 재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열대 우림들을 밀어버리고 거기를 목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숲을 불태우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나무들을 베어내고 원시림들을 베어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약적으로 대량 생산해야만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뭔가 물질적 부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가치라는 것은 빨리가 아니라 느리게, 많이가 아니라 적게, 그리고 뭔가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미 2500년 전에 노자가 얘기했고 장자가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한 10년을 살아보니 이 서울이라는 이런 거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안성과 서울 사이의 거리가 70km입니다. 이 70km라는 거리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에 대한 객관적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시골에 내려가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제가 쓰는 책, 제 원고 이런 것들이 서울에 제가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걸 부탁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서울에 살 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여유롭게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몇 시에 자? 밤 9시에 잡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잘 시간이라 제가 머리가 지금 잘 안 들어갑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원고를 쓰고 대략 12시까지. 아마 제가 시인으로서 혹은 비평가로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기보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뭘로 유명한가 하면 독서광,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년에 책을 얼마쯤 읽을까요? 1년에 제가 책을 한 1000권쯤 읽습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수입의 10분의 1을 책 사는 데 바칩니다. 책이 일주일에 인터넷 서점에서 저한테 오는 책이 한 2박스쯤 됩니다. 그러니까 1200권에 500권쯤 책이 들어가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읽은 책이 최소한 5000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장서가 대략 한 25,000권 정도가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시인으로라기보다는 뭔가 독서광, 책 읽기에 어떤 멘토로서 저한테 그런 역할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북 리뷰집을 4권을 썼습니다. 그 4권에 들어있는 책 종수를 한 500종 정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라디오 방송과 월간지, 주간지에 쓴 리뷰가 한 1000권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소개한 책이.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의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를 리뷰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이 저는 시골에서의 그런 여유, 느림의 삶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책을 읽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책을 사는데 저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도 그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는 지혜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하도 많이,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립니다. 책의 하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 건물 벽에다가 뭔가 좀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해서 커다란 고양이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딱 발을 짚고 앞을 내다보는 건물입니다. 그게 건물이 고양이 건물이에요. 그게 KBS 1TV에서 TV 책을 말하자 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지식인,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좀 송구스럽게도 어떤 분들이 저를 다치바나 다카시에 이렇게 견주기도 합니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들은 그런 제가 느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골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게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렇게 도시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던 건 느림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사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적어도 책을 사기 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좀 효용적인 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보상이 한 10배쯤은 됩니다. 제가 읽는 책은 다 그것이 저한테 어떤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느림과 비움의 아름다움이라는 글에 제 시골에서 사는 삶의 이야기를 썼고, 또 왜 제가 느리게 사는지, 느리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나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썼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를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 제가
소개를 했는데 박목월 시인의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유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예. 이런 목가적인 삶에 대한 예찬, 이것은 뭐 대개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한테는 이런 목가적인 삶에 대한 향수나 혹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또 신경민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목계장터라는 시인데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흘의 나흘 찾아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삶, 그 속도의 어떤 효용성을 하나의 신이자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현대의 삶에서 뭔가 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그 느림과 비움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통찰하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라는 이런 얘기겠죠. 네. 근데 꼭 우리가 깊은 산 속에 살아야만 그렇게 느리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도시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느리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느리게 사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슬로비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 속도에 정하며 느리게 사는 삶들을 슬로비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연과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느림의 미덕과 단순함의 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그럼푸스라는 용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푸스라는 것은 녹색의 그린의 그린, 그리고 리스폰스빌 책임감 있는, 그 다음에 unassuming, 그 다음에 moderate, poverty seeking, 요 GRUMPS 이것을 앞머리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그럼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럼푸스는 그러니까 녹색의 책임감 있는, 또 욕망을 줄이고 절제하고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회에 엄청난 그런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사려는 사람들이 막 서점에 장사진을 이루고 그랬죠. 예. 무소유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왜 법정 스님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그런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 또 어떤 숭고함,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이런 것이 되었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삶은 사실은 너무나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그것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퇴락하고 더 부패한 삶이 된다는 거죠. 소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거를 이제 자발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그거를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 삶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가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런 삶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줬던 분이 법정 스님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회에 그렇게 추모의 열기가 드높았던 것은 그런 삶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우리 내부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실천이 없는 알미라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 알을 반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거. 그러면 그 어렴풋하게 아는 것에 반대되는 거, 꿰뚫어 훤히 아는 건 뭘까요? 그거는 전가통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좀 피상적인 지식, 피상적인 정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런 삶이 갖고 있는 그런 어설픔 같은 게 있죠. 우리 사회 어떤 부분들에 들어가면 상당히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엄청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그런 전가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느림의 삶이 주는 어떤 지식의 숙성, 숙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방향, 큰 흐름은 느림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도 슬로우 푸드 그리고 그러니까 발효 음식들, 토속 음식들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자연과 가까운 삶 그리고 그 전원에서 사는 삶이 더 우리 사회에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공간적, 지역적 이런 중심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속도에서 느림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큰 흐름을 우리가 안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 삶을 좀 조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이익,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 혹은 규모의 확대 이런 것들로 움직이면 우리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폐해가 있고요. 그 반대로 작은 것 그리고 느리게 사는 것 그리고 자연 생태주의자로 사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우리 삶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아마 이 시간이 그런 느림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주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큰 보람을 삼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늦게 와가지고 10시 10분이 됐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